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정부 재난대응팀의 팀장 류원펑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미주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통계 자료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미신이나 예언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은 항상 코웃음 쳐왔죠. 적어도 그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일은 지난달 산시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연예인 스캔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천재 소년의 이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15살 장하오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산시성의 대규모 폭우와 신장대 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또 인터넷에 황당한 루머인가 보네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서둘러 일터로 돌아갔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는 그 소년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처음엔 황당한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언 소리는 우리 같은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믿을 게 아니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소년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장하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생후 6개월부터 말문이 트이고 3살 때 성경과 불경을 암송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 뿐이었죠. 어떤 기사에서는 그가 5살 때 죽어가는 새를 살려냈다는 증언도 있었고 7살 때는 마을의 우물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저장하라고 경고해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배운 적 없는 고대 티베트어와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겁니다. 한 동영상에서는 그가 티베트 승려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승려도 놀라는 표정이었죠. 처음엔 그저 인터넷에 과장된 소문으로 치부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열광하니까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하오의 최근 예언 영상을 발견했어요. 화면 속 소녀는 놀랍도록 평범해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소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중국에 곧 전례 없는 대홍수가 닥칠 것이며 이는 한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중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당했죠. 한국이라니요?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 중국의 자연재해와 연관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즉시 영상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상사인 천회의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은 고급차를 마시며 저를 쳐다보더니 크게 웃었어요. 류 팀장, 설마 그런 허황된 소리를 믿는 건 아니겠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 중국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그동안 자네가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요. 천회의 장관의 말에 저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뭔데요? 우리가 굳이 사과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오히려 저쪽이 늘 우리를 의식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나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하오의 예언 중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중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 그 나라라고만 했는데 왜 모두가 한국이라고 확신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제 이성은 이 모든 것을 터무니없다고 외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장하오의 예언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물에 잠기는 도시들, 무너지는 건물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침이면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죠. 동료들도 제 얼굴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평화로운 화요일 오후, 허난성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름없는 여름 장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제 사무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실시간으로 재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폭우, 범람하는 강물, 무너지는 제방.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장하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그의 예언대로였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저는 즉시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허난성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묵시록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색 물바다, 그 위로 보이는 건물 지붕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고 전신주는 거대한 성냥개비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붕 위나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조 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구조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워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절망적인 표정,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장면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밤새 구조 작업을 이어갔어요. 새벽이 되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시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피로에 젖은 눈을 비비며 앉아 있는데 한 구조대원이 노인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팀장님, 이분이 꼭 팀장님을 만나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온몸이 젖은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노인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경고요. 한국을 무시한 대가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장하오의 예언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일제시대를 겪었고 문화대혁명도 겪었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웃나라에 행하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당했던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젊은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 하늘은 알고 있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지. 노인의 말에 제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장하오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장하오의 고향인 산시성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상사에게는 현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죠. 12시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소년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재난의 그림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에게 장하오에 대해 물어보자 그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도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말이죠.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하오의 할머니였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장하오가 중국 정부에서 누군가 오실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인가 보군요. 기이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은 정원이 있는 뒤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장하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어요. 작은 키에 마른 체구,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을 마주쳤고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였어요. 15살 소년의 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류원펑 팀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하오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왜 한국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모든 궁금증, 모든 의문이 이 질문 하나로 압축됐어요. 장하오는 책을 덮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이 역사 왜곡, 문화 도용, 경제 보복 등으로 한국에 해를 끼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합리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하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 팀장님.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상처를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중국의 오만함과 무시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빼앗기고 역사가 왜곡되고 부당한 경제 보복을 당했죠.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이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한국에 해를 끼친 것처럼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장하오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진심으로 바꾸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저는 이 진실을 정부에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했죠. 하지만 제 경험상 중국 정부가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는요. 마을을 떠나기 전 장하오는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음 재앙이 일어날 날짜와 장소였어요. 쓰촨성. 그리고 정확한 날짜까지.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허난성의 재난 상황, 그리고 장하오의 예언에 대한 모든 것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려 노력했어요. 그저 사실만을 기록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예상대로 제 보고를 들은 고위 간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고위 간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제일 먼저 발언한 것은 외교부 부장이었어요. 류원펑,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그런 미신을 믿다니. 우리 중국이 한국에게 사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그에 동조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됐어요. 천혜희 장관도 저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류 팀장, 난 자네가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네. 이런 미신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쪽지가 무거웠어요. 다음 재난의 예고장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제 내에서 계속 싸워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제 명예와 직위를 걸고 이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장하오가 예언한 다음 재난의 날짜는 불과 3주 후였어요. 그동안 정부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요? 중국 정부는 자존심이 강했고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동료들과 상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일부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였던 동료마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분위기도 냉랭해졌어요. 이제는 아침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천혜희 장관은 공개적으로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류원펑 같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재난대응팀을 이끌 수 있겠나. 곧 인사조치가 있을 거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제 경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쓰촨성에서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그건 저의 실패를 의미했죠. 저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왔어요. 장하오가 예언한 정확한 날짜에 쓰촨성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8의 끔찍한 지진이었죠. 제 사무실 텔레비전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연이어 방송되고 있었어요. 무너진 빌딩들, 갈라진 도로, 그리고 수천 명의 사상자들. 정확히 장하오의 예언대로였어요.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을 외면했죠. 그들은 표면적인 대책만 내놓을 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난 대비책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대피소 확충 등의 대책만 논의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대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 발언에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외교부 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류 팀장, 자네는 아직도 그 허황된 소리를 믿고 있나? 한국과의 관계는 외교적 문제이며 자연재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네. 우리는 과학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미신을 들이대다니 참으로 유감이군. 그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2번이나 정확히 들어맞은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마치 중국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죠. 매일 밤 재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하오의 예언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된 겁니다. 아마도 제 보고서를 본 누군가가 SNS에 올린 모양이었죠.
불과 24시간 만에 그 내용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웨이보, 틱톡, 위챗 모든 SNS 플랫폼에서 장하오의 예언이 뜨거운 화제였어요. 사람들은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허난성과 쓰촨성의 피해자 가족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죠. 왜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느냐? 하늘의 경고를 외면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체면을 중요시하는가? 이런 여론이 들끓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장하오는 순식간에 진실을 아는 소년으로 떠올랐고 그의 말을 따르는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갈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이 움직임을 억제하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검열을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사람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중국이 무너지는 악몽을 꾸었어요. 거대한 홍수가 중국 전역을 덮치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끔찍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계속 무시한다면 중국이 점점 더 큰 재앙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경제 붕괴와 국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비전이 계속 떠올랐죠. 동시에 저는 개인적인 위기에도 직면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부터 제가 곧 좌천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난대응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지방의 작은 사무소로 발령날 것이라고 했죠. 20년 가까이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직위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도를 결심했죠. 국무원 전체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췌했어요. 수염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위해 싸울 날이었으니까요. 국무원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멸,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죠. 존경하는 간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재앙이 정확히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다음 재앙은 더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내면은 폭풍우 치고 있었어요. 이 발언으로 제 경력은 끝날 것이고 아마도 정치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역사 왜곡과 문화 도용, 그리고 부당한 경제 보복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구하는 길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곧 격렬한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대다수 간부들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제 말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죠. 류원펑 자네는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우리의 자존심을 파야먹자는 건가? 외국 세력의 스파이가 아닌가 조사해봐야겠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 의견을 피력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외교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저는 실패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이 작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거대했고 저는 너무 작았죠.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민간인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죠. 사직서를 봉투에 넣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제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 의아했죠. 문을 열자 놀랍게도 천회의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은 붉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죠. 들어가도 되겠소, 유 팀장?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천혜희 장관은 사무실의 소파에 무겁게 앉았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사직서 봉투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라도 그랬을 거요. 장관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사무실 내 금연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언급할 때가 아니었죠. 그는 깊게 담배를 빨아들인 후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어요. 오늘 밤 내 어린 딸이 악몽을 꾸고 깼소.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꿈을 꿨다고 하더군. 그리고는 내게 물었소. 아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나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건가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난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해왔소. 내 모든 결정이 중국을 위한 것이야 믿었지. 하지만 오늘 밤 딸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소.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천혜희 장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류원펑, 솔직히 말해봐요. 그 소년의 예언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천혜희 장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어요. 장관은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위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소. 이번엔 진지하게 논의할 테니 모든 자료를 준비해 오시오. 그가 떠난 후 저는 탁자 위에 사직서 봉투를 집어 찢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장하의 예언과 그것이 실현된 증거들,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에 관한 역사적 문서들까지요.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로 설득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위 간부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례적으로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일부 정치국 위원들도 보였습니다. 천혜희 장관이 정말로 최고위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전달해야 했죠. 2시간가량의 발표 동안 회의장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이것이 사실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바뀌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장하오의 다음 예언에 따르면 베이징에 전례 없는 홍수가 곧 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늦은 깨달음이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화 사상에 젖어있던 중국이 과연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는 듯이요. 저는 다시 한번 장하오의 마지막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이징 상공의 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기를, 그리고 아직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과연 우리 중국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더 큰 재앙을 자초하게 될까요? 그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비인지 아니면 예언된 대홍수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